9회 모의고사 실기 시작하겠습니다. 75번. 이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은 감염의 용어들이 있어요. 감염에는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고 찾아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 환자는 척추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서 수술이 했는데, 자연 배뇨가 어렵다고 수술 끝나고도 계속 5일 동안 유치도간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치도간의 단점이 뭐예요? 이것은 항상 다른 이런 뭐 단순도뇨, 일반 자연 배뇨보다는 요로감염 위험률이 항상 높죠. 이 유치도간을 우리 병원 와서 꽂게 되었잖아요. 수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환자 보시면 요로감염 위험이 높은데 금일 오전에 고열까지 보이고요. 회음부 부분에 발적도 보이고요. 어떠한 감염 증상이 보이고 있죠. 이 유치도간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 환자는 그 요로 부분에 요로 감염 증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유치도간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했던 처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염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 끝나고 병원의 환경이 어땠는지 아니면은 그 기구들을 쓴 거죠. 이 유치도간을 정말 이게 멸균적으로 해야 되고 외과적 무균술에 들어가죠. 이 외과적 무균술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멸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뭔가 멸균적인 영역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 와가지고 걸린 거죠. 퇴원 전에, 만약에 입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 와가지고 이게 요로 감염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획득한 감염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획득했으니까 무슨 감염이라고 할까요? 바로 병원 감염입니다. 증상도 병원에서 발현을 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고열이라든지 만약에 발적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입원 중에 발생한 거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는 중에 발생한 거를 여러분들 병원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요로 감염이 될 수 있죠. 요로 감염은 아무래도 병원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가볼까요? 1번에는 말 그대로 중복 감염인데 중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폐렴을 앓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폐렴을 앓고 있다. 근데 폐렴만 앓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간염도 걸리고 그러니까 폐렴으로 입원 왔는데 간염까지 걸리고 그쵸? 이런 것들이 중복. 그러니까 감염병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감염병이 걸리는 거를 중복 감염이랍니다. 감염병 플러스 감염병. 그게 중복 감염이라고 하고요. 불연 감염과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성 감염이 있죠. 불연, 현성 이런 감염이 있는데 불연성 감염, 불연 감염은 뭐가 없는 걸까요? 이거는 증상이 없는 거. 무증상 감염이라고도 하죠. 증상 없이 균 검사해 보니까 확인이 된다든지. 그쵸? 이거를 우리가 불연 감염, 예전엔 불연성 감염이라고 했고요. 현상 감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대표적인 감염이죠. 뭐가 있는 거? 증상이 있는 거.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납니다. 뭐 결핵 걸려가지고 뭐 기침이라든지 열도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쵸? 증상이 있는 건 현성 감염, 증상이 없는 거는 불연 감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감염 위험성, 뭐 위험성이 높다, 뭐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감염 위험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호흡기 감염은 호흡기에 감염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병원 감염이 잘 봐주시면 되고요. 병원 감염도 사실은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뭐 내인 감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보통 균이 있었는데 내가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발현된 거. 갑자기 이렇게 정상균이었던 게 발현돼가지고 증식되면서 올 수 있는 감염을 내인 감염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병원 감염에 지금 문제 있는 것처럼 무슨 감염이에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외부 환경으로 감염되는 외인 감염이 가장 흔합니다. 지금처럼 병원 환경, 특히 의료진의 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병원 와가지고 병원 기구들, 의료진의 손, 방금처럼 그 유치도간 때문에 나타나는 요로 감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몸 밖에서 있는 균이 내 몸에 들어온 거죠. 그게 외인 감염이 가장 흔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병원 감염은 내인 감염, 외인 감염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맞고요. 더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또 기회 감염도 있죠. 이 기회 감염은 뭐냐면 이 병이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없었다가 환경이 바뀌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균이 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사실은 장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장 속에 있으면 대장균이 항상 있죠. 그래서 장내에 있으면 막 질병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대장균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이동해가지고 기회가 생기냐면 보통 요도, 아까 전에 요로 감염도 이 대장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얘가 요도를 통해서 이동해가지고 요도 쪽에 가면 요로 감염이라든지 기회가 생겨서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회 감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각각
각각의 지금 감염 용어들이 꽤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감염 용어들을 좀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문제는 또 우리가 병원 감염이 가장 흔하잖아요. 병원 감염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인 감염이 아니라 외인 감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감염의 용어들을 조금씩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은 교차 감염 가볼까요? 이 교차 감염도 이거 의료진이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병원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만약에 2차 감염이 되는 거. 그러니까 환자의 병원군이 다른 환자로 이동돼 버리는 거. 그런 게 교차 감염이죠. 이런 거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의료진들은 솔직히 잘해야 됩니다. 환자로 환자끼리 우리 균을 옮기는 걸 말하죠. 교차 감염. 이렇게 감염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79번.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 능동, 운동 범위 운동 많이 나왔죠. 보통은 능동. 능동이 나와가지고 우리 목에서 머리 아니면은 뭐 어깨, 우리 능동, 운동 범위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별로 그림 문제랑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거진 우리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다거나 그런 분들 있죠. 와상 환자분들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계속 관절이 굳도록 운동을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를 수동 운동 범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때도 어떠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이거를 시행할 때 대상자가 피로함을 느낄 때까지 한다?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 관절들마다 각 관절물마다 3번씩 반복해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를 3번 한다든지 3세트라고 하죠. 그렇게 한 관절마다 3번씩을 반복하는데 한 번 시행할 때 5에서 10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이상 넘기지 마라. 그거 너무 길어요.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좋지 못하고 각 관절마다 3번씩 한 번 할 때 5에서 10분 이상 넘기지 말라. 피로함을 느낄 때까지 계속 하는 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부터 가볼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가시면 되냐면 발끝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머리부터 발끝으로. 먹이 이제 우선 고개 들거나 구부리거나 굽힘, 펴, 굴곡, 신전 이런 것부터 해서 나중에 발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디테일한 게 나중에 있거든요. 큰 근육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작은 근육 이런 것도 수동 운동 범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우에 있는 양쪽 부위의 관절을 동시에 하지 말고 아까 각 관절마다 3번씩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쪽 끝내고 여기 반대쪽 만약에 왼쪽을 했다 끝내고 또 반대쪽 오른쪽을 했으면 한 번 끝내고 반대쪽 이렇게 각각 하시면 됩니다. 꼭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힘을 줘서 강하게 주다 보면 어디에 통증을 느껴요? 관절 같은데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통증을 보이면 바로 멈춰야 됩니다. 힘줘서 강하게 하는 건 곤란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운동 범위 내로 움직여준다. 시행할 수 있는 정도로 운동 범위 내 좋은 말인데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진 않되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여준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적인 운동 범위 운동에 대한 어떠한 규칙성이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관절에 3번씩 한 부위 하고 그 다음 부위로 큰 근육부터 작은 부위 5에서 10분 이상은 넘기지 말라. 한 번 할 때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80번 가볼게요. 50대 여성 김씨가 소변을 굉장히 오래 못 보셨네요. 12시간 이상. 보통 우리가 3, 4시간마다 소변 누잖아요. 12시간 정도 못 보면 방광이 얼마나 팽창 심할까요? 이 소변이 거의 막 정체돼 있고 많이 팽만돼 있습니다. 이거 아마 수축이 잘 힘들어서 잘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좀 이제 뭐를 꽂고 있어요? 단순도뇨. 단순도뇨랑 우리가 유치도뇨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구별할 때는 이 도뇨관을 입장으로 도뇨관만 있으면 소변줄만 있으면 단순도뇨예요. 바로 이렇게 요도를 넣어서 방광에 꽂으면 소변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유치도뇨는 어떤 거냐면 조금 더 24시간 이후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정체도뇨라고도 하죠. 하루 이상 지나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변줄, 도뇨관이 있으면 도관이 있으면 여기 주머니가 있는 거. 배액 주머니, 소변 배액 주머니가 있는 거를 유치도뇨라고 하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유치도뇨는 무슨 위험이 높아요? 아까 전에 유치도관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얘가 역류하거나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요로 감염 위험이 높죠.
단순 도료는 그냥 꽂고 팩만 됐을 때 이렇게 빼내주는 역할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 도료 하는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잔뇨량 체크할 때도 소변을 누고 이 남아있는 양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서 잔뇨가 원래 50cc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지 꽂아가지고 한번 다 추출해봐서 남은 잔뇨가 5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하는 잔뇨량 검사도 돼요. 단순 도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처럼 팩만이 심할 때도 바로 이 도관을 삽입해서 우리가 빼내도록 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유치 도관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 도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여성분이시죠. 보통 이거를 뭐 처치실이라든지 뭐 의사들이 계시는 진료실에서 하진 않아요. 어디서 보통 할까요? 맞아요. 병실에서 합니다. 병실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계실 거고 누웠을 때 조금 더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무릎을 구부리고 해주셔야 단순도뇨 꼭 꼽으시는 게 괜찮으실 겁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 만약에 우리가 소독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단순도뇨 할 때도 이 자세를 취해주고 누워가지고 우리 무릎 구부리고 배를 앞으로 향해 있는 거는 심즈가 아니죠. 심즈는 보통 이거 관장할 때 자세잖아요. 우리가 심즈 체위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죠? 배를 휑하게 내미는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는 배횡 와위. 이거 우리 회음 연료법 할 때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도뇨 시행합니다. 1번은 자세가 틀렸고요. 자 이제 관을 삽입할 텐데 힘을 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 하고 복부에 힘을 빼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 하고 하시던지 복부에 힘이 뺐을 때 긴장을 풀고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인데 18에서 20cm는 너무 길죠. 이거는 누굴까요? 이 요도 길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18에서 20cm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우리가 도뇨관을 삽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남성이 아니라 우리는 여성이잖아요, 지금. 여성은 요도가 짧죠. 몇 cm? 5에서 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에서 20cm는 너무 길어요. 그리고 4번 도뇨관 삽입 전에 우리가 소독하고 닦아주는 거죠. 이때 똑같이 자세도 배뱅와이를 취해주고 이거 순서 잘 알아야 되죠. 우선은 만약에 여기가 요도구, 질이 있고 여기 항문이 있죠. 우리 여성의 생식기로 이렇게 보았을 때 항문 쪽이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어디부터? 요도부터 뭐 질, 그 다음에 밑에 항문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라는 말도 하고 또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죠. 이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뒤, 위에서 아래, 요도에서 질, 항문 또 그렇게 닦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음순, 소음순이 있는데 어디부터 닦으셔야 될까요? 소음순이 더 주름이 많기 때문에 먼저 대음순을 닦고 소음순을 가셔야 돼요. 소음순이 더 찌꺼기가 끼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음순, 조금 맨들맨들한 대음순을 닦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저분한 소음순을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음순에서 소음순입니다. 순서가 잘못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도뇨관 끝에 한 5 정도 요도 길이가 5에서 6인데 5 정도 윤활제 바르고 그 정도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딱 넣었을 때 소변이 흘러나올 거거든요. 그 정도에 삽입되시면 됩니다. 5cm 정도 윤활제 바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이네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침대에서 벗어나실 수 없어요. 왜? 전신마비로 인해서 와상, 그 침대에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을 이번에는 어떤 개인위생을 해볼 거냐면 머리를 감겨드릴 겁니다. 두발간호죠. 머리를 감기기 위해 아무래도 뭐 머리를 감기러 뭐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데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진행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여러분 시트가 조금 덜 젖으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약간 머리를 이렇게 좀 걸터서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머리가 내려왔을 때 세발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수행하는 제가 좀 약간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침대가 낮으면 그때는 내가 허리가 많이 꺾여지겠죠. 그래서 침대 높이를 내가 이제 머리 감길 거니까 나의 허리 높이에 맞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침대를 최대한 낮게 해주면 우리 허리가 아프죠. 우리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신체 역학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허리 높이로 올리라. 침대를 좀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세발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목이 너무 높은 베개는 좀 더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건 말고 그래도 약간 목에 대어주는 건 좋아요. 목에 대어주는 건 좋은데 약간 너무 높지 않은 수건 같은 거 있죠. 수건을 말아가지고 살짝 대서 너무 고개가 꺾이지만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높은 의견은 좀 곤란해요. 오히려 숙여질 거예요. 그쵸? 2번은 잘못됐고요. 자, 눈을 뜨게 하면 눈에 비눗물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 머리 세발하거나 할 때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샴푸라든지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가려준다? 작은 수건으로 눈을 가려주세요. 눈 가리는 거. 우리가 보통
미용실 같은 데도 눈 한번 가려주시죠. 이런 식으로. 그쵸? 네 번째, 침대 가운데에서 하면 시트가 다 젖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약간 가장자리로 옮기라. 좀 약간 가장자리로 계셔야지 좀 이렇게 머리를 세발해서 시트가 젖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웨이도로 막아준다. 솜, 맞아요. 눈도 가리고 귀에도 여러분 비눗물이라든지 샴푸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웨이도로 막아주는 거겠죠. 눈 가리고 귀에 솜으로 막아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문장은 5번이 되겠어요.